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중고급자, 특히 중급자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중고급자에게는 뉴비게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중급자에게도 뉴비게인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해드릴 것이고, 중급자에게도 뉴비게인을 활용해 정체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리프팅을 시작하면 우리는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가집니다. 그 가능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의 테크닉이 크게 증가하고 신경계의 효율성도 크게 증가하고 근성장에 있어서도 큰 증가를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세만 괜찮다면 매 세션 계속해서 증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진행하기에 앞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목표를 설정했다면 테크닉, 근력, 근비대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둬 훈련을 진행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가 될 것입니다. 초보자에겐 어떻게 운동을 진행해도 성장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초보자들은 원RM의 30% 혹은 20%의 강도로 훈련을 진행해도 근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근비대도 물론 일어날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초보자는 0%의 강도로 훈련을 해왔던 것이고, 운동을 통해 강도 0에서 20%에서 30%로 강도를 올린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베이스라인이 0이라면 1세트의 운동도 분명 점진적 과부하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뉴비게인이라고도 합니다. 뉴비게인이란 웨이트 경력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웨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근성장과 스트렝스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웨이트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웨이트를 시작하고 처음 세 달 안에 2에서 3kg의 근육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고급자는 1년에 1kg의 근성장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3달 만에 2에서 3kg의 근육을 얻는 것은 상당히 큰 수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비게인은 초보자에게만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뉴비게인은 중고급자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스쿼트를 100kg 들던 사람이 몇 개월 안에 빠르게 130 혹은 140까지 드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초보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 이유는 사진처럼 훈련으로부터 발생하는 반응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왼쪽 사진은 운동 경력이 적은 초보자들이 겪는 훈련 적은 그래프이고, 오른쪽 사진은 운동 경력이 많은 중고급자들이 겪는 훈련 적은 그래프입니다. 초보자들은 뉴비게인이 있더라도 경력이 쌓일수록 근성장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스트렝스는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반대로 중고급자의 경우엔 근성장이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지고, 반대로 스트렝스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 두 표를 합치면 아마 이런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고급자에게는 근성장이 어렵더라도 근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운동 구력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RM의 65% 이하로 훈련을 주로 진행한다면 근성장은 이룰 수 있을진 몰라도 스트렝스는 쉽게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다 많은 근육은 잠재적 스트렝스 향상을 내포하기에 스트렝스 향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원RM에 가깝고 90% 이상으로 훈련을 진행한다면 스트렝스가 빠르게 향상되겠지만 훈련 볼륨이 너무 낮기에 근성장은 미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력이 늘어날수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근성장을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근력 향상을 목표로 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파워리프터라면 3대 운동에서 이전보다 더 무거운 무기를 드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테크닉적으로 더 능숙해야 하며 고중량치에도 이 테크닉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논문에 의하면 원RM의 70% 이상의 고중량을 다룰수록 우리는 자세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고중량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이 3대 운동에 증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RM의 80% 이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면 테크닉이 더 많이 무너지고 피로도도 상당히 많이 쌓인다고 말합니다. 스트렝스 향상이 목표라면 여러분들은 볼륨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볼륨 트레이닝은 스트렝스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목표가 3대 운동의 중량을 늘리는 것임에도 현재 하는 훈련 루틴이 3대 운동의 볼륨이 높고 이를 통해 근비대와 스트렝스를 둘 다 잡겠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사실 훈련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 선수면서 계속해서 1500m 달리기를 연습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렝스 향상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볼륨이 아닌 다른 도구를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추가적인 보조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햄스트링 때문에 데드리프트 시에 증량하는 것이 어렵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데드리프트의 반복 횟수를 조절해서 햄스트링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베스트 옵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은 신체에 강한 스트레스를 줄 것이고 상당한 피로도를 체내에 축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보다는 데드리프트는 저볼륨으로 진행하고 루마니안이나 굿모닝을 통해 햄스트링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벤치프레스 시에 가슴 근육에 문제가 있어 증량이 어렵다? 물론 벤치프레스 시 다양한 반복 횟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덤벨 벤치나 플라이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훈련 시 평균 강도는 70%에서 80%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매번 70에서 80%로 진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떠한 강도로 어떠한 반복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메인 운동을 원RM의 85% 아니면 87%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 보조 운동을 다시 70에서 80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하면 세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메인 운동에서 더 큰 근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약한 부위에 근비대를 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 훈련으로부터의 피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예로 데드리프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데드리프트의 반복 횟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3번이 피로도를 줄이는 동시에 훈련 효율을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보자는 근성장과 근력 향상이 빠르게 일어난다. 따라서 자세만 괜찮다면 몇 세션 계속해서 증량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중고급자에게도 뉴비 게인이 일어난다. 중고급자의 경우엔 근성장이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지지만 반대로 스트렝스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세 번째, 구력이 늘어날수록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효율적이다. 네 번째, 파워리프팅, 즉 3대 운동의 중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볼륨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볼륨 훈련은 스트렝스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정체기가 왔다면 운동의 횟수를 조작하는 것보다 보조 운동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데드에서 정체기가 왔다면 본인의 약점을 파악한 뒤 약점 부위를 강화시켜주는 보조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보조 운동을 통해서 정체기를 극복하면 세 가지 이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메인 운동에서 더 큰 근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약한 부위에 근비대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력 향상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세 번째는 훈련으로부터의 피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가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현재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